하다 이런 질문까지 올라왔습니다. 만화 같은 데 보면 전기 감전되는 거 그리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이제 전기 딱 감전된 사람 뼈만 쫙 남고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네. 전기에 세게 감전되면 실제 그렇게 뼈만 보이기도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만 혹시 순간적으로 뭐 꼭 번개 아니더라도 그렇게 뼈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건 뭐 엑스레이 지금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근데 가시광선으로는 안 보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적외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끼면 적외선 영역 대역의 전자기파를 가시광선 영역으로 바꿔서 보여주니까 강한 X선을 방출하는 어떤 광원 앞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몸을 통과한 걸 X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가시광선 영역으로 바꿔주는 걸 끼고 보면 그러면은 굳이 하려면은 구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 X선 강하게 쬐고 그다음에 그거로 뭐 특수 안경 끼면 근데 번개에서 X선이 나오나 많이? 번개는 뭐 X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통 다 전류가 굉장히 고전류의 고압의 전력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공항 검색대 같은 데 보면 그게 엑스레이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걸로 보면 사실 상세하게 잘 보이긴 하잖아요. 인간의 몸 같은 경우는 다른 피부나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가 다 뚫고 뼈만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과는 하는데 많이 못할 정도죠. 이 살도 완전히 또 투명한 건 아니잖아요. 투과율의 차이. 투과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하여튼 뼈는 대체로 좀 많이 흡수되고 흡수된다. 통과는 못하죠. 그래서 엑스레이의 그 흡광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엑스레이 흡광도는 그 물질의 밀도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원자 번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자 번호 20번대 이하는 대부분 다 이제 투과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20번 이상인 약간 무거운 애들일수록 조금씩 흡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이용한 게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공항 검색대에서 요 물건들 특히 이제 승객들의 가방 내부를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고 무엇이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요즘 진짜 좋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액체류냐, 금속류냐, 뭐 옷이냐, 플라스틱이냐 이것들마다 다 그것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유의 색깔로 그걸 이제 표시를 해버리고. 근데 사실 엑스레이는 색깔이 없으니까 이걸 보통 저희가 false color 혹은 pseudo color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기별로 이건 예를 들어서 좀 약한 애들은 오렌지 색깔, 뭐 빨간 색깔. 그러니까 검색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구별하기 편하게 색깔을 입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좀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이 뜬다 그러면 약간 위험 신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약간 도검류를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뭔가 금속 날카로운 걸 가지고 있다든지 그럼 이제 색깔이 뜨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제임스 웹 망원경 만드는 거울에 베릴륨 쓴다고 했잖아요. 그 베릴륨으로 칼 만들면 안 걸리겠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비싸구나. 근데 이제 이게 엑스레이가 그냥 단순히 색깔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요즘에 좀 좋은 공항에서는 보통 듀얼 엑스레이 혹은 뭐 트리플 엑스레이 이런 걸 쓰는데요. 마치 CT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쏘는데 회전도 시킬 수가 있고요. 미리 각도를 정해놓고 이것을 내부에서 3디멘셔널 모양까지 이렇게 컨스트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릴륨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해도 만약에 칼 모양이면 바로 걸리는 거죠. 안 할게요. 그 엑스레이를 우리가 계속 쬐도 건강에 상관이 없어요? 다 이게 한계의 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이 뭐 1에서 2mSv 정도 1년에 쬐는 게 그 정도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뭐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 한 0.1, 뭐 0.2mSv니까 자연 방사선보다는 좀 적죠. 근데 좀 위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엑스레이 기사들 아니면 저쪽 승무원들, 항공기 승무원들. 이분들은 좀 더 위쪽에서 우주 방사선을 진짜 많이 맞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보다 암 발병률과 좀 상관관계가 크다라는 요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왜 보통 그 승무원분들도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신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안 하시고 좀 이제 전환 배치를 하더라고요. 육상 뭐 근무를 지상 근무를 할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엑스레이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통 저희가 음극선에서 전압을 아주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음극선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음극선. 네. 뭐 이렇게 마치 예전 TV 중에 브라운관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원리인데요. 거기서 음극선에서 전자를 굉장히 강하게 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압에 전이차를 좀 걸어주면 얘네들이 양극을 향해서 엄청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갈 때 그냥 양극에다가 이 전자들을 맞아서 충돌해서 이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 뭐 금속 같은 걸 배열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센 포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뭐 이제 이런 엑스레이 수준의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포톤들이 나옵니다. 원래 예전에는 무슨
그 방사선 물질, 방사선 물질로도 만듭니다. 라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엑스레이 만드나 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엑스레이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그 동위원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컨테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아니면 치료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용도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아, 그래요. 여튼 그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겉 표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내부까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고 그걸 잘 하면 우리 뼈만 보이게도 충분히 하는 건 가능하다. 사실 엑스레이가 네. 분자 생물학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분자 생물학이요? 네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 나선 구조 있잖아요. 예. 이중 나선 구조. 근데 이제 보통은 다들 뭐 왓슨과 크릭 이 두 명이 이제 발견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의 어떤 발견을 이끌어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준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프랭클린이죠. 네. 근데 이분이 잘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런 DNA의 나선 구조를 이 엑스레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엑스레이 사진은 우리는 뭐 흉부 이런 뼈가 나오는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찍었던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회전입니다. 이제 엑스레이가 굉장히 관통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샘플의 애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게 가서 부딪혀요. 네. 그럼 걔네들이 일종의 이제 반사 같은 걸 하는데 반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만나서 튕겨 나가는데 결정 구조는 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각도에서 나오는 애들끼리는 좀 보강 간섭이 잘 돼서 시그널이 좀 크게 뜨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 구조가 꼭 무기물만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DNA처럼 뭔가 이제 나노미터 수준에서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들이 고유한 회절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수학적으로 회절 패턴만 보고서 대략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중 나선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힌트를 준 거죠. 왓슨하고 크릭한테.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들이 받았어야 되는 노벨상은 이 프랭클린도 같이 받았어야 되는 노벨상입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가 없었으면 분자 생물학의 발전이 굉장히 늦어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중 나선 구조도 저 엑스레이 같은 걸로 발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자현미경이 없고 그렇지만 엑스레이라는 아주 좋은 아주 수단이 있었던 거죠. 사실 엑스선은 천문학이 됐어요. 엑스선 천문학도 따로 있습니다. 엑스선은 천문학에서 뭘로 써요? 천문학은 어떤 종류의 빛으로 천체를 연구하느냐로도 세부 분야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건 고에너지 빛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들을 많이 관측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랙홀을 품고 있을 때 은하 중심에서 가스가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래서 엑스레이로 우주를 보면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가 밝게 얼룩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본다는 건 엑스레이를 쏜다는 건 아니고 엑스레이를 감지하는. 맞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감지하는, 물론 지상에선 보기 어려우니까 저 우주에 띄어서 우주망원경으로 많이 관측을 하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챈드라 엑스레이 우주망원경이 있고 그거를 감지해서 굉장히 많은 고에너지 천체들을 많이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로 우주를 바라보면 일반적인 별들은 잘 안 보이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 친구들만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밝게 보이는 천체도 뭐 감마선이나 X선으로 봤을 땐 어둡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눈으로 봤을 땐 그냥 까만 배경 하늘에 불과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처럼 동일한 천체의 다양한 스펙을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 파장으로는 보면 안 되고요. 여러 파장으로 다 봐야 돼요. 이걸 이제 다중파장 천문학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를 들어 근데 엑스레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굉장히 짧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멀리 못 가진 않나요 혹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실제로 파장이 길면 유리한 게 있어요. 이제 파장이 길면 입자들이 막 먼지 구름 같은 게 가리고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빛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훨씬 투과율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먼지 구름 속에 가려진 뭐 애기 별, 애기 행성 같은 걸 다이렉트로 보겠다. 그럴 땐 적외선 관측하는 게 유리해요. 반면에 이제 고에너지, 걔네들은 에너지가 물론 크니까 이제 더 멀리 있어도 충분히 밝게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는 한데 만약에 뭔가 많이 가리고 있다. 그러면 좀 투과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죠. 네. 먼 곳에서 엑스레이의 원천 천체가 있고 그 앞에 어떤 먼지, 우주 먼지 같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서 관찰을 하면 진짜 지구에서 우리 사람 엑스레이 찍듯이
그 먼지 분포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엑스레이 사진 보듯이 보겠네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아주 천연 소스인 거죠. 그러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요 각 파장마다 투과율이 다르다. 그래서 천체가 만드는 스펙트럼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을 때 천문학자들이 했던 되게 좀 귀여운 실수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한동안 천문학자들이 블랙홀을 중심에 품고 있는 활동적인 은하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애는 적외선을 많이 내고 어떤 애는 전파를 좀 많이 내고 근데 너무 종류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거를 그냥 완전 별개의 은하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은하라고 생각해서 완전 구분지었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니파이드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 먼지 원반이 있고 중심에 블랙홀이 있으면 사실 이거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다른 종류의 은하로 인식했다는 걸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신기한 얘기가 또 엑스레이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네. 와, 쉽지 않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질문이 들어온 게 이건 진짜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드라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모양이에요. 해변가에 이제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모래찜질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거기 이제 물을 뿌렸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 이제 번개가 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 묻은 모래가 유리로 변하더니 아빠의 몸을 관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드라마라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실제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사하라 사막에서 1년에도 몇 번씩 관측이 되는 그런 현상들. 아니, 그러니까 모래 번개가 맞으면 이게 유리로 변해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모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그 주성분 중에 하나가 실리카거든요. 네. SiO2. 근데 이 SiO2가 대략 녹는점이 한 1700도 정도 됩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번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그 지역에 충분히 고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로 만약에 내려친다면 걔네들이 순간적으로 용융이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용융이 되면 보통은 다 구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얘네들이 그냥 표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꽤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뭐 아까 그 아빠가 만약에 금속 물체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걔네들이 거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길만 나뭇가지 모양으로 뾰족한 애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냥 모래면 안 돼요. 살짝 젖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길이 터서 갈 수가 있고, 근데 또 너무 젖어도 안 됩니다. 너무 젖으면 어디에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냐면 그 사이에 물을 증발시키는 데 들어가 버려요. 근데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최적의 수분 함량이 대략 5% 정도. 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보통 저희가 풀그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겨난 형태의 나뭇가지 모양의 있구나, 뾰족뾰족한 그게. 유리 형태들을 있어요, 그게? 예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게 되게 귀한 보석 같은 거였어요. 와. 자연 발생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수분이 적당히 얼마 정도 있으면 얘네들이 단단한 유리가 아니고 유리관처럼 돼요. 왠지 아세요? 수분이 순간 기화를 해버리니까. 아, 그 안이 그 안에서 그래서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면서 영롱한 소리가 나는 풀그라이트가 됩니다. 와, 재밌네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 만약 그럼 재수없이 정말 찔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은 게 커봐야 이 정도거든요. 뭐 커봐야 손가락 정도? 정말 뭐 예외적으로 큰 게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하라 지역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구나. 네네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번개가 치는 악천후에 금속성 뭐 핸드폰을 들고 모래밭에 파묻혀 있는 행동은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다. 별로 그게 근데 좋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 보니까 벼락이 떨어져서 모래가 유리로 변하는 거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도 일어난 일인데 그게 왜 몸을 관통해요? 모래는 바깥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죠. 내 몸 위에 이제 모래가 쭉 있죠. 물 뿌렸죠. 날카롭게 됐죠. 그 다음에 아빠가 놀래서 일어났죠. 아, 일어나다가? 그럼 오케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약간 좀 불운한 거는 아빠가 완전히 모래 찜질 한다고 완전히 묻혀 있는데 애들이 이제 아빠 배에다가 물을 뿌린 거예요. 거기를만 이제 번개가 길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뚫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분히 아주 좀 깊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강한 번개가 제 생각인데 그 정도면은 뚫려서 죽었다기보다는 감전사고. 그거야 감전이야. 네네. 갑자기 너무 모래가 패는 스토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래가 유리로 된 게 쭉 자라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미드의 상상력. 거기는 아니면 혹시 그 낙뢰의 충격으로 유리 만들어진 유리가 더
박힐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될진 않아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그리고 되려고 그러면 움직이는 번개 자체의 에너지보다는 번개로 인해서 중간에 순간 기화된 공기 팽창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으로 그 정도는 오케이. 그럼 이거는 그 아이들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빠가 일어났어. 깜짝 놀라서 여기 이렇게 그냥 관이 반사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지. 무릎 반사 같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이거 해석할 때 애가 물 뿌리면 막 번개 치고 그럴 때 근데 일어나지 마세요, 다들. 아니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유리나 일반 우리가 쓰는 유리나 똑같아요? 성질 같은 건? 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를 이유는 없어. 아 물론 근데 유리를 만들 때 몇 도에서 이 유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유리의 내부 친밀도 같은 건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현대 신소재 과학에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유리 전이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 전이 온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유리가 비정질이 되는 거거든요. 비정질이라는 건 결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 하필이면 이 정도 온도에서 유리 전이 온도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유리 전이 온도를 넘어가서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떤 것들은 또 다시 이상한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가 생각보다 아직은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료공학자들이 매달리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를 1300도 이상으로 녹이면 그냥 유리가 돼요? 네, 더 정확하게는 1700도 이상. 그럼 그냥 유리가 돼요? 네, 유리가 돼요. 보통 유리 만들 때 석영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카를 녹인 것들. 바닷가의 모래라는 게 결국 돌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네. 뭐 자갈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돌도 녹이면 그 유리 돼요? 그럼요. 애초에 그 돌이 그 실리카가 뭉치고 뭉쳐서 물론 생긴 더 정확히 거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또 어느 사막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성분이 달라지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석영, 즉 실리카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 뭐 운모나 장석이나 일부 이제 무기물들이,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사막마다 만들어지는 이 풀그라이트의 색깔이 달라요. 아, 그래요? 불순물.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금속이 많다 그러면 약간 빨간빛이 난다든지. 예, 예, 정말로 재밌습니다. 뭐 검색하면 풀그라이트, 풀그라이트. 구라이트. 예. 그 수정 색깔이 여러 가지인 거랑 비슷한 맞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똑같아요. 원래 아이디어란 다이아몬드는 그냥 투명해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채광이 되는 그 광산에 어떠한 금속광이 같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빨간빛 다이아몬드도 되고 심지어 노란빛 다이아몬드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닷가에서 번개 친다 싶으시면 모래찜질 당장 그만두시고. 차라리 생수를 보면 괜찮았는데 이게 이온이 많이 있는 바닷물을 부어버려요. 아, 바닷물이 더 번개가 좋아하겠군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6 찍어야 되겠네. 거의 고급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현실성은 매우 없는 그런 스토리입니다.